예, 안녕하세요. 대놀 수요 세미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김준혁입니다. 이번에는 의료인문학과 치의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나 뵈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서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실제로 그럼 치과 의사와 치의학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는 점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의사들은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 하지만 치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치과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사례로 네트워크 치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것은 좀 의학사 중심, 역사 중심으로 윤리 이야기를 조금 가미해서 조금 설명드려 보려고 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화가 난 환자는 정확히는 보호자였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인문학 필요할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죽고 사는 문제.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역사나 윤리 따져야 될 수도 있지. 의사, 연명의료 중단, 임신 중절, 수술실 CCTV 이런 거 계속 이슈가 터지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치과는 그런 거 없잖아. 치과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치과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요 리스트는 여기저기 결국에는 보수교육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의과와 치과는 왜 나눠져 있을까요? 치과 치료는 필수 의료일까요? 아니면 선택 의료일까요? 어디에 개원해야 하고 어떤 환자에 초점을 맞춰 진료해야 할까요? 과잉 진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에서 어디까지 환자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디지털 치약 환자 정보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웰다잉에서 치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문화 환경에서 진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전통적인 치의학은 결코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문제는 필요 없을까요? 답해지지 않아도 우리 진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질문들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몇 년 동안 칼럼을 쓰고 강의를 하고 보수교육을 하면서 만난 선생님들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런 문제들은 답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이 필요하겠죠. 당장 치과 치료는 필수 의료인가, 선택 진료인가, 그래서 보험 대상인가, 보험 대상이 아닌가. 이거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아직까지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과잉 진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로 끝나면 될까요? 지금 일반인들은, 사회는 치과 전반에 과잉 진료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웰다잉, 지금 연명의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노인과 치과 지금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시겠지만 구강관리와 노화 엄청 연관이 있고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치과가 엄청 중요함에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하십니까? 이런 문제들, 결코 기존의 치의학이 답해주지 않았던 이런 질문들은 답변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인문학을 통해서일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과학이 이런 거를 잘 탐구해서 앞에 질문에서 답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치의과학, 메디컬 덴탈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과학적인 관심 대상, 주로 신체나 미생물이겠죠. 그래서 경험적인 증거를 토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접근해봐야 역사적인 고려, 문화적인 고려,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인 고려는 해결이 되지 않죠. 의과학은 여기에 또는 치과학은, 치의과학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환경에서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잘 안 된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어떻게? 인문학을 통해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서 답이 필요한 이유는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진료에서 환자와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할 때, 그리고 병원 운영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동료 치과 의사의 관계에서 저희는 좋은 결정을 내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런 데에서 답을 주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분야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치과 의사로서 또는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이런 치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례로는 네트워크 치과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치과라는 것 자체가 문제냐 또는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1인 1개소법은 네트워크 치과를 잡으려고 한 거다. 지금 이런 치과 일반의 경영상의 문제가 네트워크 치과 때문에 생긴 거다. 개원은 당연히 치과 의사 혼자서 하는 거지. 웬 네트워크?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꼭 제가 네트워크 치과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좀 네트워크 치과 전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치과 중에서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 치과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네트워크 치과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네트워크 치과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든, 물론 저희가 기존에 고려했던 또는 기존에 생각했던 경영 모델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있어서 주의할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네트워크 치과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 치과도 있죠. 잘못된 네트워크 치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무엇이 구분하나요? 어떤 차이가 네트워크 치과를 문제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 원장이 여러 지점 모두를 통제한다든지, 직원 인센티브로 과잉된 진료를 유도한다든지, 비급여 수가를 덤핑해서 막 깎아내린다든지, 광고를 통해서 과도하게 환자를 유인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방식은 인근 치과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치과 자체의 인식을 악화시킨다라는 점에서 견제해야 되고 제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치과계의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딱 선을 나누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네트워크가 사실 일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경영 방식은 괜찮고 어떤 경영 방식은 안 된다는 말이냐? 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저희 직원 인센티브, 결국에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했고 잘했으면 그것이 봉직의든 위생사든 조무사든 아무튼 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해야 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예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는 걸까요? 네트워크 치과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니까. 또 최근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22년 현재 모든 치과가 동일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충분히 고민이 됩니다. 아니 물론 너무 싸게 해서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러면 너무 어느 특정 수준 이거를 딱 맞춰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차등을 둬도 되면 그 차등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제일 핫한 문제일 수도, 한편으로는 핫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료 광고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냥 광고 모두 다 광고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해도 되는 광고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광고가 있는 걸까요? 인선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오케이 하면 다 괜찮습니까?
역사적 사례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펜리스 파커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인데요. 1900년, 즉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던 그때 살았던 치과 의사입니다. 에드가 파커, 나중에 이제 이름을 페인리스로 개명한 사람인데요. 별명이 페인리스였다가 그 별명이 자기 본명이 된 사례죠. 이 사람은 뉴욕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타고난 말재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개업을 하는데 실패하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서커스가 있죠. P.T. 바넘. 최근에 더 그레이트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너무 좋은 방식으로 개작해놔서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인 P.T. 바넘입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엄청나게 성공한 쇼 비즈니스를 이끌던 사람인데요. 거기에서 광고 대리업자로 일을 하던 윌리엄 비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비비를 이 에드가 파커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활용했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치과 근처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고 발치쇼를 합니다. 거대한 빌보드 광고, 즉 판넬 광고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우리 아주 안 아프게 아주 저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를 하는 치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리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아직 여전히도 치과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때 무통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치과를 엄청나게 홍보한 것이죠. 그는 동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치과를 서부로 옮기고 시작지는 캘리포니아였으나 여러 군데로 자신의 치과를 확산합니다.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파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똑같은 이름의 치과를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초의 네트워크 치과죠. 근데 그림으로 보시면 왼쪽이 이제 발치쇼, 오른쪽이 페인리스 파커의 빌보드 광고입니다. 엄청난 주목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효과들과 장식들과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인리스 파커를 지금 시대로 옮기면 사실 크게 대단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광고라고 하는 게 워낙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런 강렬한 효과를 가진 광고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때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대중 매체가 해봐야 신문밖에 없었던 시대에 이런 쇼, 거대한 광고, 엄청난 주목도와 인기를 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당대의 치과 의사들은 이 페인리스 파커를 비난하죠. 당시의 치과 의사들, 유명한 사람도 많았는데, 페인리스 파커라고 하는 이 치과 의사는 환자를 오도한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무통 치료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치과가 안 아플 수 있느냐? 아플 수 있음에도 무통이다. 물론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마취 기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무통 치료라는 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소 마취제가 그래도 확실한 마취 효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증되던 시기는 결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사용하는 마취제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통 치료? 당연히 거짓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치과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환자에게는 좋은 치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환자가 왔는데 무조건 이를 뽑아? 그건 당연히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비난에 대해서 파커는 이야기합니다. 치과 의사들은 고상한 척하면서 정작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장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리니 브릿지니 그런 게 아니라 발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이를 뽑아주지 않을 망정 더 좋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틀리게 하셔야 됩니다. 브릿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파커는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어딜 가나 똑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시의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의 우리는 더 좋아, 우리는 더 잘해라고 하는 것의 반대, 대척점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당신들은 더 잘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다면 당신들이 치료는 들쭉날쭉할 거네. 당신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 우리는 다 똑같은 진료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커를 무조건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됐건 이 파커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인해서 미국 최초의 치과보험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후에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대상 그리고 일반화된 환자 풀이 생긴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파커 시스템, 파커 네트워크 시스템이 보험 계약 대상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네트워크, 지금의 네트워크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료를 대량 구매하고 공동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요. 시스템 안에서 진료 영역을 전문화했다라고 하는 강점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당시 환자들 다수는 비싼 진료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아말감이 그때 이제 아말감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또 재밌는 이야기지만 지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아말감이라고 하는 진료 방식이 막 확산되던 시기였던 겁니다. 여전히 골드 포일이 또는 포셀린 덴처가 여전히 치료 방식으로서 당연히 환자의 고통을, 환자의 구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에 아니요, 이거는 치료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치과 의사들은 사실 어찌 보면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파커는 아니야, 내가 가서 일단 뽑아줄게. 아니, 아픈데 뽑아줘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뽑는 거 이상한 사람한테 뽑는 것보단 치과 의사가 뽑아주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 참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획기적인 광고 전략을 도입하면서 환자에게 치과 내원이 필요함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파커의 윤리성을 무조건 비난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시에는 치과는 결국에는 되게 고급 서비스였던 것이죠. 아니면 시장에서 발치사들이 그냥 순회 발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뽑던 시점에 여기 치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십시오. 당신은 치료받을 게 있으세요. 와서 치료받고 검진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파커는 글쎄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고 파커가 잘한 건 아니죠. 저희 결코 이 사람이 잘했다고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길거리 쇼, 서커스를 하고 과도하는 광고 하는 것은 치과 전문직의 위상을 기본적으로 실추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커가 사망하자마자 파커 시스템, 파커 방식 다 사라지죠. 완전히. 우리 사실 어찌 보면 파커는 자신의 방을 미사역으로 치장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가 목표로 한 것도 결국에는 수익 창출입니다. 파커 시스템은 상업적 추구에 매우 경도되어 있었고, 그래서 환자 관리를 아주 잘 하려고 노력하죠. 그의 치과에서 일했던 치과 의사들은 보통 알코올 중독된 치과 의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치대를 막 졸업한 젊은 치과 의사들이었어요. 지금도 아시죠? 치과에 어떤 치과 의사들이 가서 일했는지. 그때에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파커 시스템의 고정적인 저가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대규모의 운영에서만 가능한 방식이죠. 즉 원가 절감하고 그 원가에서 낮은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거냐? 글쎄요. 그리고 발치, 그때 당시에도 이미 지적되었었던 부분이지만 환자의 다른 치료 기회를 빼앗은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다시 한번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발치라도 해줘야지. 그 말은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걸까요? 다시 네트워크 치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네트워크 치과 경영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 추구를 위해서 경영을 쇄신한다라고 하지만 이 경영적인 타당성과 의료 전문직에 대한 사회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네트워크 치과의 경영 또는 대형 의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바라보지 못해요. 경영적인 타당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직은 항상 사회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특히나 이 경영 논리는 자꾸 까먹게 됩니다. 이걸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의료 전문직은 환자의 이득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무슨 헌신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사회계약적인 측면에서 사회가 기본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적인 측면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 이런 환자의 이득 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절충 가능한 영역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파커의 진료라고 하는 것 또는 파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적인 타당성을 다수대중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스킹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모두를 위한 겁니다. 일반인을 위한 겁니다. 저노동자들을 위한 겁니다. 라고 파커는 주장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커의 주장은 실제로는 자신이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잘 벌 수 있는 또는 무주공산의 깃발 꽂는 행위를 저 사람들은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치과가 문제없이 운영되려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경영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네트워크 치과와 경영 잘해, 우리는 잘 굴러가고 있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치과는 다른 일반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아무튼 단독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그 치과의 공공성에 구체적인 관심과 고려와 반영을 보일 때에만 네트워크 치과 경영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 치과는 아예 공공성에 대한 관영이 없이 아주 단적으로 이익 추구만을 고집할 때 그런 치과는 단지 그 주변의 문제만을 넘어서 치과 일반의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화가 나는 환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진료하다가 경험하던 사례예요. 제가 어느 날 막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화치과 전문이었으니까 수화치과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겠죠.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한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온 이유는 다른 치과에서 26번 실런트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 시리다고 한다면서 치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니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 환자의 CC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수정을 했어요. 실런트는 제가 아무리 봐도 겉보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식은담 방사선 사진을 봐도 아무런 이상도 없고 에어 시린지를 불어보는 아이스 테스트를 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치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실런트인데 어떤 치아 삭제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이거 치료가 특히나 그래도 실런트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열구에만 싹 입힌 잘된, 물론 제거해 봤을 때 안에 기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사실 민감증은 또 별개의 얘기니까요. 어찌됐건 치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많은 분들은 그 환자가 이상해, 말이 통하지 않아 라고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사이코제닉 프로블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고려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환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의학의 언어 또는 치의학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되게 다르죠. 어떤 얘기냐? 물론 당연히 저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충치, 우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6번은 2차 후식으로 인한 치주 감염과 그로 인한 급성 통증이 있다라고 해보죠. 치약을 저희는 어떻게 예를 들면 차트 어떻게 씁니까? 16번 레진 필링 히스토리가 있고요. 세컨더리 덴탈 캐리스가 있을 것이고 펄펄 인볼브먼트가 있어서 지금 통증이 있고 퍼커전의 반응이 있고 아이스 테스트는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잖아요. 그런데 환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측 어금니가 어젯밤에 갑자기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참, 그쪽은 이전에 치과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음식이 가끔 끼거나 욱신거린 적이 불편한 느낌은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이 사이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환자의 포괄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치의학의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걸 번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STS라고 하는 분야의 어휘 활용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표현 방식, 두 가지 언어는 다른 것이지만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의학의 언어는 보편성을 그리고 구체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개인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더 이상 환자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저희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아주 학문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통역되는 과정에,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 지워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진료에서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는 보편 과학의 기초에서 엄밀한 술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개별적인 요구, 번역되기 이전의 환자의 일반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요구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환자라는 네이밍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치의학의 보편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환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환자들을 진료 안 하면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는 진료 안 할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럼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까? 또 이런 경험이 분명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경험이 이랬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가족분을 모시고 응급실에 갔더니 제가 말이 통하지 않는 환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진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삶도 진료 과정도 결국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인리스 파커의 삶, 그리고 지금 검토하는 이 부모님의 이야기, 모두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이야기일까요? 저는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상황과 맥락의 특수성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기록이 일기라고 하고 아주 보편적인 기록이 의무 기록이라고 할 때 그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환자는 질병을 겪을 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16번 페인 있을 때에도 환자는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픈데 이거 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잘 정리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하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되는 이런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이 의사 또는 의료인에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서사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이해합니다.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는 그냥 의료와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설, 시도 좋고 영화도 아무것도 좋은데 다 좋은데요. 아무튼 이런 걸 같이 읽고 보고 인도자 또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학이랑 무슨 관계냐?
이 의학이랑 왜 관계가 있냐면 좋은 독자라고 하는 능력, 사람의 능력과 좋은 의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이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독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 책을 많이 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개발합니까? 책에 써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들, 책 속에 감춰져 있고 책 뒤에 있고 책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석해내고 분석해내고 비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좋은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의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일단은 술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좋은 의료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환자의 이야기를, 환자의 문제를 정확히 포착해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환자는 의료인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 질병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의료인은 그 흐트러진 이야기에서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을,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 환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환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대로 비평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 의료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독자와 좋은 의료인의 능력은 같다. 그렇다면 의료인으로서도 많은 읽는 훈련을 해야. 그런데 그냥 뭐 책만 읽는 거 말고요. 이런 이야기를 잘 구조하고 우리의 환자와의 만남 또는 의료인으로서의 만남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다시 구조하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의료인이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이랑 아이였겠습니까? 환자 열심히 검사하고 다시 그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잘 해보니까 이 부모님은 이전 치과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이 부모님이 아이에게 좀 많은 조금 과도할 수도 있는 관심을 쏟는 분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긴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애초에 그 이전 치과가 그렇게 하실 건 아니에요. 단 지금 하신 건 틀렸어요. 라고 받아들이는 치과 의사의 태도에 화가 나셨던 거죠. 그런 모습은 치료가 잘못되었는데 이 치과 의사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치과 의사 대신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결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애둘러서 그런 일을 겪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성장 중인 치아라서 아주 간단한 치료라도 민감증을 보일 수 있으며 바로 개선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민감증은 사라질 것임을 확신시키고 치아 강화를 위해 불소도포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2, 3주 관찰해서 민감증은 전차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실 진단 파트나 처치 파트는 모든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렇게 하실 부분입니다. 그렇죠?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제가 그래서 대단하다, 잘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포인트는 환자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왜 이 이야기는 어긋났는가? 왜 이 이야기에서 보호자는 화가 났는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료에서 고려해야 될까요? 더 좋은 진료를 원하신다면 저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화가 난 부분을, 환자가 어리둥절해 있는 부분을, 환자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의료진은 캐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같이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전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환자의 충돌하고 있는 가치를 다시 악유를 맞추며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더 행복할 수 있는 진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또는 환자가 되게 좀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또는 보호자가 뭔가 왜 저런 요구를 하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치료를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상한 환자, 치료할 수 없는 환자, 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런 환자들을 예컨대 다른 의료기관으로 빨리 보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그런 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선생님이라면 이런 의료인문학적 또 조금 더 좋게는 서사의학적인 방법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하나의 정답만이 있지는 않겠죠.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은 또 다르게 접근하시고 그 접근에서 성공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것은 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민감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흡수할지.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훈련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개인의 재능이고 그 재능 뛰어난 사람이 남의 이야기 잘 듣고 말 잘하는 애가 그거 잘하는 거지.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치과에서도 결국 의료인문학이 여러 쓸모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례를 검토드렸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의료인문학이 이런 분야고 이게 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해보실 수 있고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 치과 의사가 또는 저희 치과계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과 나은 또는 더 즐거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료의 구체적인 부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